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노벨상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중에 노벨 생리의학상은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생리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이지만 의학의 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 같은 노벨상은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명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벨상 수상자가 일본 정부에게 지금 당장 한국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을 보여 현 사태에 대응에 관한 해결책을 받으라고 나섰습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가 아베 신조의 똥꼬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의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이자 교토대 교수인 야마나카 신야가 한국의 머리를 숙여서라도 현 사태에 해결책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마나카 교수는 유도 만능줄기 세포를 개발해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인물인데요. 야마나카 교수는 아베 신조는 한국과 등을 돌리기보다는 협력해서 극복해야 한다며 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한국에 고개 숙여 데이터를 받자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현 사태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높게 평가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야마나카 교수는 일본의 전설적인 록밴드 엑스제팬의 리더인 요시키 채널에 출연해 현 사태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며 공중보건 전문가도 아니지만 연구자로서 이 사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요시키는 한국에서는 자동차 검역 시스템 검사를 통해 검사 수가 늘고 미국에서는 비싼 의료 비용 때문에 사람들이 검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사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면서 더 많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야마나타 교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일본의 검사 수가 적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한국과 이탈리아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마나카 교수는 대담해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점이 매우 많다며 일단 발생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한다고 할 정도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이런 비상사태에는 모든 것이 급하니 지금 중요한 건 빨리 대책을 세우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며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근거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아베 총리는 지금 매우 힘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라며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증상자 수가 많은 한국, 이탈리아와의 협력과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공통의 적에 쫓기고 있는 상황을 계기로 3개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에 정말 머리를 숙여서라도 정보 교환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데이터를 받고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통해 초등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초등학생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거의 알 수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야마나카 교수는 야마나카에 의한 현사태 정보 발신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는 현사태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해외 논문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며 인류에 대한 위협이지만 모두가 협력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정말로 걱정하고 있다. 의학 연구자로서 논문 등에서 알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발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부탁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노벨상 수상자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고요? 고집이 장난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대거 실리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연기된 현실을 한국 때리기로 다시 극복해보겠다는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아니 아베씨, 올림픽 망한 걸 왜 우리한테 그래요? 진짜 웃기시는 분이시네. 그리고 솔직히 올림픽 망한 거 덮기에 독도로 분탕치는 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솔직히 한두 번 들어보는 헛소리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도 올림픽 때 장사 좀 해보려고 돈 들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독도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리고 올림픽 취소되었어도 관광객 4천만 명 받겠다던 일본 국민들과의 약속 책임지실 거죠? 한국이랑 중국 입국 금지시켜놓고 4천만 명 받겠다는 그 약속, 공부 안하고 하버드대 가겠다, 운동 안하고 몸짱 되겠다는 그 자세로 꼭 4천만 명 관광객들과 함께 4천짜장 먹으면서 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땡깡에 가까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 행보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와 입국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경우 개처지인 일본이 최대 8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추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민간 전문가들의 추산을 종합해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경우 6천억엔에서 7천억엔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간사이 대학의 미야모토 가스이로 명예교수는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6,408억엔이라고 전망했고 취소될 경우 경제 손실은 4조 5,151억엔에 달한다고 추산했으며 다이이치 생명연구소 나가야마 도시이로 수석 이코노미스트 또한 올림픽이 연기나 취소될 경우 2020년 일본 GDP가 1조 7억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영향이 파급될 경우 3조 2천억엔까지 경제적 손실을 본다고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광객 4천만 명을 외치며 올림픽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어차피 올림픽으로 본전 뽑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고 여기에 더해 경제 효과는 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발생해 경기시설과 교통망 등 사회 자본 정비, 관광 수요 증대 등 다양한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 경기는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침체 국면을 맞은 터라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효과에 대한 기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골프와 넷플릭스 정기 구독까지 하는 여유를 보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기업들도 이번 도쿄올림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신기술을 선보이는 4차 산업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였고 대한민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4차 산업 맛집으로 알려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기업들은 도쿄올림픽이 연기됨에 따라 올해 마케팅 계획과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할 판입니다. 당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도쿄올림픽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를 통해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5G를 필두로 갤럭시 S20과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도쿄올림픽 공식 스폰서 중 하나입니다. IOC에 따르면 이번 도쿄올림픽 공식 스폰서십 체결 기업은 총 80개입니다. 이 중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도쿄올림픽 공식 스폰서십을 맺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코카콜라, 도요타, 인텔, 알리바바, 파나소닉, 비자카드, 에어비앤비, 오메가 등 14개 기업과 함께 올림픽 최상위 스폰서십인 월드와이드 파트너입니다. 그만큼 올림픽 개최로 누릴 수 있는 홍보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는 현재 OLED 6기 발광 다이오드로 일본 TV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 기간엔 TV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수요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연기됨에 따라 올림픽 특수는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업계 관계자는 올림픽을 겨냥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했지만 일정 차질로 이런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기대만큼 올림픽 특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올림픽 망한 거야 뭐 상관없는데 우리 기업들까지 피해 오는 거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인생이 참 이런 거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지금 상황이 참 좋지 않잖아요. 조금만 우리 더 힘내면 안 좋았던 것만큼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우리 기업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거주하고 계신 교민들, 대구로 내려가 의료 봉사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 힘내주세요. 이제 모든 것들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거리를 자유롭게 누리며 일상을 즐길 날이 올 거예요. 아베 씨는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올림픽은 꼭 치르고 싶었을 텐데 결국 슈퍼마리오 분장까지 하면서 퍼포먼스 했던 설레임이 설레발이 되었네요. 그러게 그냥 넷플릭스나 보지 뭐 그 올림픽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까지 피해를 입히고 그래요. 손해배상 꼭 해주세요. 하여튼 민폐라니깐.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위안부, 일본인들은 이안후라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강제적, 집단적으로 일본군에 의해 징용된 여성을 말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 네덜란드 여성들까지 일본군에 징발됐는데요.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네덜란드 정부는 당시 네덜란드인 여성을 강제적으로 위안소에 연행했던 일본군 장교들을 재판부에 회부했고 피고 13명 가운데 오카다 육군 소자에게 사형을, 11명에게 최고 20년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다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해 집중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영면한 인물 중 세계적으로 울림을 가진 이들을 선택해 집중 조명했는데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 루프 오헤른에 대해 다뤘습니다. 일본군에게 납치돼 인도네시아에서 3개월 동안 위안부로 강제 수용됐던 여성입니다. 유럽계 위안부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였는데요. 그녀는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죽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치욕적인 과거를 감추고 평범한 주부이자 두 딸의 엄마로 살고 있었는데 1991년 고 김학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사실을 공개 증언한 영상을 접한 뒤에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제당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는 모든 위안부 피해자가 죽으면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에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치나 먹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 사람이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것. 제일 그걸 내가 떨었거든. 언제나 하도 여러 번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사실 무서워서 증언을 못했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강제로 달려들 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하도 입술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말이 안 나와.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 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생각을 하면 16살 난 것을 딱 끌어다가 그 군대에다가 일본 군대에 넣어서 그렇게 참 강제로 그 모양을 해서 사람 이 꼴로 만들어서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면서 참말로 남 안 보이는 데에서 밤낮 눈물로 세상을 살게 하니 정말로 기분을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풀지를 모르겠어. 아주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게 죽겠어. 아주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주 펄펄 뛰다가 그래서 더 이렇게 되는가 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는가 봐.
호흡곤란이 라고 전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 살아생전 일본 천황의 진심 어린 사과라는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타계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한국 법원이 위안부 증언 30년 만인 2021년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국제강행교범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해도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국가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까지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를 도출된다. 판결했습니다. 한국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일본 정부는 난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국가 면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한국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충격은 일본 민간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징용소송을 웃돌고 있다. 보도했고 아사히신문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의 사법적 판단은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라며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이 한일 외교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도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BBC는 이번 선고는 사건 접수 이후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7년 5개월 만이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토 카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정례 기자회견에서 말했고 일본 외무성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주일본 한국 대사를 불러들였다. 일본은 줄곧 국가 면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주권 면제로도 불리는 국가 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 라는 국제관습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아무리 한국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려도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의 배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일본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스가 총리도 논리적으로나 팩트를 기반해 어떠한 반발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국가면제 국제관습법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순방 중이었던 모태기 외상은 브라질에서 강경화 장관의 통화를 요청했고 전화통화에서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미 매우 심각한 관계인데 이번 판결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전했고 강경화 장관은 이러한 모태기 외상을 마치 떼쓰는 아기를 다루듯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본의 속을 뒤집어 놓은 꼴이 됐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전 외무상은 이렇게 악수에서 악력을 통해 강경화 장관이 고노다로의 손을 하얗게 만들어 한일 신경전에서 일본을 시원하게 눌러버린 강경화 장관이 이번에는 때를 쓰는 일본의 전화통화 한마디로 외교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서한을 보내 일본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 문화유산 등재 취소 검토를 촉구하며 일본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정부 교체기에는 바이든 당선인 측 주요 외교안보 인사를 만나지 못하는데 강경화 장관은 이미 미국에서 바이든 측 인사들을 만났고 발빠른 외교 덕분에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협력 관계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새 행정
행정부에서 매우 고무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라며 한미 관계 전망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9일 남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 사태에 이어서 최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올리자 트위터가 추가 선동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재 전 세계는 누가 먼저 바이든 행정부와 성공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느냐의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강경화 장관의 발빠른 외교가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